6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판 거래 파문 관련 검찰 고발 등 향후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임박해 보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엔 전체 대표법관 119명 가운데 재판 일정이 있는 4명을 제외한 115명의 판사가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에선 사법행정권 특별조사단 조사에 참여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윤리감사기획심의관 등이 재판거래 문건 관련 질의응답에 응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조단이 들여다본 410개 문건 전부를 준비해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 법관 대표의 선언에 관한 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건을 공개할 것, 그러니까 문건 자료 제출 요청을 유지할 것인지. 사법부 내부 해결이냐, 검찰 고발과 강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냐, 법원 내 의견은 둘로 갈라진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제3의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국정조사 역시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거래 파문 관련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국회 국정조사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 발표 시기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적절한 시기를 정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선 논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논의 결과를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법원 안팎에서 일고 있는 의혹 문건 전면 공개 요구에 대해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문서는 이미 공개했다며 추가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미 정상회담과 모레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14일쯤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좀처럼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오늘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000명 넘는 변호사들이 동참한 변호사 시국 선언. 어떤 내용인지 시국 선언 발표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법농단 대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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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판사들의 의견과 판단을 구하는 변호사들이 법원을 규탄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변호사들은 먼저 이번 재판거래 파문이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닌 사법농단, 나아가 재판불신이라는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사법부의 필요와 정해진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재판, 어느 누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KTX 근로자 복직 사건, 쌍용차 노동자 해고 사건, 전교조 법의 노조 사건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였겠습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법불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비상모임이 내놓은 대책은 일선 법원 판사회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문건을 정부 공개하라는 것,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문제 판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소수자들, 약자들의 인권을 거래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망각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변호사들은 대법원 앞까지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검찰이 나서서 강제 수사를 하고 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오늘 시국선언에 동참한 변호사들은 재판거래 파문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과 수습책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되고 있어 이제는 결코 법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국 변호사 비상모임의 인식입니다. 의혹 문건 전부 공개와 형사 고발, 법원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내일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여는 건 북한 정권 수립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모쪼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관련해서 오늘 판결로 읽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입니다. 일제시대인 1937년 3월 17일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서 태어난 A씨가 있습니다. 6.25 전쟁 통해 부모님을 모두 잃고 10대 초반에 천의 고아가 된 A씨는 이후 북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24살이던 1960년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중국에서 살던 A씨는 한국과 중국의 왕래가 다시 막 시작되던 1992년 9월 한국계 중국인 남편과 함께 중국 여권에 30일짜리 단기 방문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며 억척스레 돈을 벌던 A씨는 1993년 11월 황망한 일을 겪습니다. 함께 갓난을 나누던 남편이 술 취한 사람에 폭행당해 사망한 겁니다. 그 후 어찌어찌하다 A씨는 고향인 강원도 화천에서 숙모와 사촌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편도 잃고 혈혈 단신이 된 북한 국적의 A씨는 고향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가 귀순 의사를 표시합니다. 우리 수사당국은 그러나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A씨를 중국인, 그러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강제 퇴거 명령, 즉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소송이 진행됐는데 핵심 쟁점은 A씨가 외국인이냐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선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문입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선 국적을 취득한 A씨는 1948년 7월 17일 재헌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전제에 의해 재판부는 설사 A씨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A씨가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정은 A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치 못할 사이로 북한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중국에서 살았지만 A씨는 여전히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해당 법원 판단이 95년에 내려졌으니 이후 20년도 더 넘게 흘렀습니다. A씨가 고향 화천에서 한평생 고단했던 삶을 내려놓고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 A씨의 인생사에 비극을 낳았던 씨앗이자 원천, 6.25 한국전쟁,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포함한 전향적인 결과들이 나오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이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용어도 조금 민망한 집사 변호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법무부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이제 법무부가 판단한 사항 중에 소위 집사 변호사에 해당하는 건들이 몇 건 나왔다는 건데요. 네. 뭐 1, 2년 차 고용 변호사 등을 시켜서 특정인을 뭐 37회
뭐 굉장히 많은 횟수를 반복해서 접견하게 하고 뭐 월 37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월 평균 640회 이렇게 접견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정직 1월로 징계한 사례가 있어서 이게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한 사람한테 월 평균 37회인데 다 해서 한 달에 640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하루에 20회 이상 뭐 넘게 접견을 했다는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은 한 건가요? 근데? 변호인 접견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인은 뭐 횟수 제한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거든요. 근데 통상 이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권 이게 가면은 보통 뭐 어떤 말을 하거나 뭐를 하나요? 원래 이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거는 헌법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에 해당하긴 합니다. 네. 가면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소송과 관련해서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방어할 건지 또는 뭐 그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의견은 네.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다음 재판 때 얘기를 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또는 뭐 검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고인은 전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분들 왜 이러냐 하면 그 이제 구치소 안에 본인 방에 또는 뭐 여러 명이 있는 홍거 수용하는 방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일과 시간 중에 함부로 눕거나 뭐 벽에 기대거나 이렇게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나와 있을 때야 뭐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접견실이 조금 더 시원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와 있는 건데요. 변호인이 있으면 이제 이런 권리가 좀 보장되니까 네. 뭐 피고인들로서는 이걸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구치소 유전무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네. 뭐 변호인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권리 자체가 제한되기도 하고 실제로 나와 있기도 어려운 데다가 또 예를 들어 뭐 그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변호인을 네. 선임한 경우에 변호인 보고 자꾸 오라고 하기도 곤란하거든요. 네. 변호인 보고 자꾸 오라고 하는 사람은 수임료를 많이 줬거나 올 때마다 돈을 주거나 이러는 겁니다. 그냥 아주 노골적이고 참 듣기 안 좋은 얘기인 것 같긴 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이 그렇게 자주 갈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뭐 상담이나 면회를 하러 가는 건데 그 많이 간다고 해서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대로라면 구치소는 변호인 접견실을 최대한 확보해서 변호인의 접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가면 변호인이 접견 한번 하려고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분명히 별다른 이슈가 없는 사람이 앉아서 노닥노닥거리고 있는 걸 보면 변호인들이 되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권은 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인데 방어권과 전혀 상관없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미명하에 행사하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제한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자꾸 법무부가 접견권 제한인지 아닌지를 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 스스로 자꾸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뭐 제도가 아무리 취지가 좋고 그래도 악용하려 드는 사람이 있으면 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취지대로 좀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교통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 통상 일반적인 회사원들이라면 사람을 치거나 하는 등 인피 사고가 아닌 경우 음주운전만으로 회사를 잘리기까지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드문 일이기도 한데요.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 정당한 걸까요? 과도한 걸까요? 오늘의 판결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관련한 판결입니다. 경찰관 A씨는 2016년 7월 동료 경찰 송별회 등을 이유로 회식을 세게 한 모양입니다. 회식만 하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사단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쯤 자신의 차를 운전해 집에 가던 A씨는 도로 옆 주유소 간판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1%,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A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강등 처분으로도 충분하고 해임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는 자신의 사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 크다며 해임 처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이고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이기에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게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 그게 뭐가 됐든 하고 난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애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술이든 뭐든 어느 순간 무엇 때문이든 이 간단한 진리를 망각하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게 문제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단체 설립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판에서 제시됐습니다. 민변 대응단체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온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불법 고용 지시와 증거 인멸 등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공익법인 선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 후견 법인으로 지정된 공익법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변호사연수원에서 변호사 의무연수 2시간이 인정되는 변호사 윤리연수를 실시합니다. 수강 희망자는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수강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6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